이자율이 높아지면서 오게 되는 역실적 장세가 남은 거고요. 지수가 얼마나 빠지느냐 안 빠지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벤트가 마무리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인 거고, 금리가 올라진 상태에서 안 올리기만 하면 경제는 정상 작동된다고 생각하는 건 실물을 모르는, 반등하고 나면 도망갈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시점이 아마도. 네, 오늘 모신 분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분이죠. 유진투자증권 강영현 이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우리 파이로 모니터 가족분들 가운데서도 네. 우리 강 이사님 팬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요? 열렬하게. 예, 감사합니다. 네. 강 이사님이 보고 싶다. 네. 자, 이제 지난번 우리 방송에서도 네. 일단 시장이 한번 이제 큰 조정이 좀 올 것이다. 네. 그 이후에 우리가 좀 매수도 적극적으로 봐야 되지 않냐 이런 네. 말씀 주셨는데, 일단 지금 시장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여러 가지 또 변동이 있었어요. 네. 반등이 좀 왔잖아요. 제가 본 거는 2300에서 2400 정도 봤는데 100포인트 정도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뭐 MSCI 조정 때문에 올라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뭐 시장이 위로 더 올라갈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고민들을 방송을 하고 나면 사람들이 종목들 올라가는 거 많은데도 자꾸 갖고 내린다고 그러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네, 그 시황은 시황인 거고 종목은 종목인 거고, 그러니까 뭐 1000억짜리 종목이 2000억이 된다, 그런 종목이 10개 있다 그러면은 2조 원 정도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130조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그 눈에 보이는 거가 막 빨간색 불기둥을 보이면서 2천억짜리가 10대 개 정도만 막 상한가 뿜어내버리면, 그리고 더블 뭐 순식간에 가버리면 장이 되게 좋다고 느끼잖아요. 근데 그거는 조금 매크로를 보면서 시황을 보는 사람들한테 그 얘기는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런 시장이 당분간 지속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리고 지수 레벨은 어느 정도 찼다. 만약에 여기서 2500선을 뚫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려면 거래량이 좀 실린다거나 펀드 플로우가 좋아진다거나 외국계가 매수가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경제 전망이 좋아져야 됩니다. 지금 흔히 시중에서 예상하는 어떤 그 피벗이라고 하죠. 네. 금리를 막 올리다가 이렇게 돼서 내려가는 거, 그거를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1970년대 이후로 8번, 7번, 8번 되는 금리 인상 스케줄만 제대로 공부하셨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94년도하고 2018년도를 제외하고는 다 어떤 부분에서는 리세션이 오고 시장이 많이 침체가 오고 그 데이터를 받고, 그리고 나서 시장은 물론 리세션을 받는 시점과 주식이 올라가는 시점은 다르지만 중간에 이렇게 오르다가 금리가 올라가는 시점에서 시장이 바닥 찍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그 데이터가 나온 건데 그걸 얘기하면 저 쇼쟁이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치 행위가 아니고 경제 행위고 데이터가 나온 거기 때문에 지켜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드커브 인버전이 나오고 크레딧이 축소가 되고 은행들이 이렇게 조정을 하는데, 물론 그게 잠깐은 덮어질 수 있죠. 다 그랬습니다. 예전에도 9.11 테러 나기 전에도 그랬고, 여러분 우리가 IMF 터지고 닷컴 버블 터지기 전에도요, 미국에서 경기 부양책 냈어요. 그리고 서프라임 터지기 전에도 부양책은 나왔습니다. 부양책은 부양책이고 일드커브 인버전은 인버전이고 금융 경색은 경색이고 기업 실적은 실적이고, 이게 전체적으로 아우러져서 종합주가를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대해서 위냐 아래냐를 논한다면 아랫 방향이 훨씬 더 낫다. 제가 10월 말에 10월 초죠. 인버스 이제 더 이상 실의가 없다. 윗방향으로 반등을 할 건데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다라고 했지만, 반등하고 나면 도망갈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시점이 아마도 12월 구간에서 펼쳐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내년 들어가면 시장 환경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요즘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기대감들이 산타랠리라는 단어, 네. 요걸로 표현되는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네. 이게 그러면 올 수도 있다. 있죠. 그럴 수도 있죠. 네. 그것이 우리가 추세적인 상승이 아니라 그러고 나서는 좀 말씀하신 좀 네. 어떤 큰 조정이 올 수 있다. 그렇죠. 예.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이제 역금융 장세에서 멀티플이 빠진다고 할 때 제가 14,700에서 17,000까지 독을 피웠습니다. 이거 장 못 간다 이거. 멀티플 이런 상태에서 닷컴 버블하고 똑같아. 어떻게 가겠냐 그랬더니, 야
후황 기업들이 실적이 얼마나 내고 그로스가 얼마나 나오는데 주식이 빠진다고 하냐. 이게 첫 번째. 그리고 저한테 되묻는 질문이 후황 기업들 중 후황만이죠. 후황만. 그러니까 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이제 테슬라까지 합쳐서 후황만 TM 이렇게 하는데 그 7개 기업들 중에서 떨어질 주식이 떨어질 논거를 갖고 있는 주식이 어디 있는지 말해봐라. 어떤 거가 떨어져서 도대체 나스닥이 빠질 거냐라고 할 때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환경이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멀티플이 빠지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유동성이 감소하는 거에 의해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레벨 다운 되는 거. 지금은 그 금융적인 형상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오는 이자율이 높아지면서 오게 되는 역실적 장세가 남은 거고요. 그 역실적 장세의 마무리,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끝을 보는, 그냥 뭐 우리가 말하면 흔히 일본어로 시마이 한다 그러죠. 그냥 시마이 해버리는 거가 크레딧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인플레를 얘기하고 인플레가 어떻게 될 것 같냐, 저거 되면 뭐 피벗 할 것 같냐, 이거 의미가 없고, 그동안 제로금리에서 4%까지 올렸던 이거가 실물 경제로 스며들면서 실적을 다운턴 시키는 부분, 그 과정에서 기업들이 돈이 필요하거든요. 돈이 필요하면 뭐 IPO 하는 것들은 다 죽었어요 지금. 그러면 유통기업들 중에서는 채권 조달해야 돼. 채권금리 튀었어요. 그러면 어쨌든 차환 발행을 하든 신규로 돈을 끌어들이든 금리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 코스닥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2.7%예요. 아, 되게 박하네요. 이렇게 박하죠. 그리고 코스피가 7%에서 8% 왔다 갔다 합니다. 작년같이 좋을 때, 제로금리일 때가 8%였고 환율 좋을 때 지금은 7% 언더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평균 영업이익률이 그건데 거기서 금리가 1, 2%이다가 지금 5% 이상으로 들어가서 4%를 까먹는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럼 부채 비율이 100% 언더면 그래도 그 개수가 줄어드는데 우리나라 평균 그 부채 비율이 170%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자에 대한 비용을 실적에 녹여내야 되는 작업이 남았는데 분기 보고서 한 번씩 내는 거니까 앞으로 금리 오른 거에 대해서는 4분기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내년 1분기, 2분기로 가면서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만약에 12월 말로 재무제표를 결산했는데 돈이 안 되는 기업들은 회계사들이 장부 써주고 야 이거 돈 없다라고 했는데 채권 조달하다 안 되면은 가가지고 유상증자 때려 맞아야죠. 그러니까 앞으로 6개월은 멀쩡한 기업들이 유상증자 두들겨 맞아가면서 갑자기 자금을 신규로 밀어넣어야 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물려 있는데 바닥에서 신용 잡아서 한 번 더 때려박아서 추세 돌려버리면 금방 살아나거든요, 계좌. 그렇죠. 마이너스 30%, 50% 걱정할 거 없어요. 바닥만 잡으면 한 달만 해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서 유상증자 두들겨 맞으면 30% 마이너스 더 나는 거거든요. 그럼 레버리지 일으켜가지고 30% 더 맞으면 준 깡통이에요. 그러면 어디서 돈을 끌어다 때려 박아야 되는데 그러면 마이너스 통장을 주든가 부동산 담보대출을 주든가 아니면 친구라도 꿔야 되는데 돈줄이 다 말라버렸죠 지금. 그러니까 어디서 갖다 넣냐, 실권주 생기는 거죠. 이렇게 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하나만 생각하고 선반영됐다. 그 멀티플 조정할 때 선반영인 거예요. 금리 올릴 것 같으니까 먼저 빼버린 거예요. 그 다음은 재무제표 나와야 반영됩니다. 기업 실적으로 인한. 예. 그리고 추후에 크레딧이 터지거나 문제가 생기는 거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현금 흐름표 보고 영업용 현금 이율 보고 이런 위협도 위험하다라고 하면서 120개 정도 줄여놓은 것들 그거 다 제외하고 그러고도 신규 시설 투자를 해야 되는 뭐 2차전지 업체들이라든가 장사는 잘 되죠. 매출액은 잘 늘어나요. 근데 자기 돈으로 공장을 투자할 수가 없어요. 100% 이건 유상증자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 조달하는 데는 10% 줘야 되는데 내가 주식시장에서 주식 사는 사람들이 좋다고 해서 멀티플 40배 받는다. 그럼 40분의 1이니까 2.5%로 발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하발통 맞춰가지고 반토막을 내가지고 유상증자를 하더라도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5%에 조달하는 겁니다. 5배, 5%니. 그러면 하발통 맞추고 그냥 유상증자로 끌어들여버리지 누가 그걸 하겠어요. 지금 기업체들이 IR도 되게 열심히 하고 여의도에 부항부항 연말 연초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해왔는데 앞으로 이렇게 해서 더 잘할 겁니다 라고 하는데 그 말은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내러티브에 속으시면 내년 상반기에 굉장히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자본금이 없거나 시설 투자를 빨리 해야만 경쟁에서 헤쳐나갈 수 있는 기업들은 그거 끝나고 나서 들어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알토란 같은 기업들 현금 잔뜩 쌓아놓고 그러니까 오퍼레이팅 그러니까 영업이익률보다 순이익률이 더 높은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이제 논하는 거죠. 갖다 은행에다 돈 넣어놓고 이자놀이 하기 때문에
그런 애들은 오히려 주가가 더 빛을 반짝반짝 보면서 올라갈 수 있고 그걸 일명 밸류 주식이라고 하고 가치 주식들이 올라가는 흐름이고 지금도 그런 흐름이 좀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 투자가들이 종목을 발라낼 때 보통의 경우에는 보면 이렇게 테마로 묶여요. 2차 전지 간다, 드라마 간다, 뭐 이러면서 이런 섹터들을 묶어가지고 테마성 뉴스가 나면 확 들어 올려지는 그쪽에 계속 참여를 하는 걸 계속 보게 되는데 되게 위험하다. 장 끝나고 나서 내일 좀 오르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블록딜로 매각, 자산 매각, 뭐 BW, CB 전환권 청구, 유상증자, 그 다음에 뭐 랭크 다운되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이 막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주식 가운데서도 뭔가 자금이 현금성 자산이 풍부한 기업이 아니라고 하면 말씀하신 그런 이슈가 언제든 터져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좀. 근데 예. 그 지금 우리 그 채권, 그러니까 네. 저 뭐죠? 그 채권에 대한 그 신용 경색, 그러니까 네. 돈맥 경화에 대한 우려 이게 아직은 해소가 완전히 안 됐나 보죠? 안 돼, 안 돼. 그거는 지금 푸는 거는 정부가 풀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웃스탠딩 하는 CP가 300조 정도 되는데 그 CP 중에 대부분은 그 여신 전문 기업이라고 합니까? 뭐 그런 기업들. 그러니까 뭐 저축은행부터 시작해갖고 그 다음에 뭐 지금 채권들을 금융사들이 다 투자해놨는데 그게 다 다운됐어요. 그게 그래서 장부가가 완전히 훼손이 되면서 자기 대차대조표 중에서 영업이익 손익계산서가 문제가 아니라 대차대조표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무제표 중에서 손익계산서 손실되는 거 멀티플 조정하면 되는데 대차대조표가 조정이 되면 PBR이 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이제 지금 손해보험사라든가 은행이라든가 막 이런 것들이 문제인 거죠. 근데 은행은 사실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진짜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최근에 보니까 바닥 찍고 많이 올라와 있던데 부실 채권 문제만 아니라고 한다면 은행주 같은 건 진짜 끝내주는 투자 수단이 될 겁니다. 배당도 좋지, 가격도 낮지, 오른 것도 없지, 앞으로 이익도 좋아지지 다 좋은데 만약에 여기서 기업체 큰 거 하나 부실 왔다 갔다 한다거나 부동산, 지금 부동산이 4만 5천 가구 정도가 미분양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내년 정도에는 15만 가구가 풀리면서 그게 2배 이상 늘어가서 8만 가구 이상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역대급의 미분양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PF가 들어가 있는 거가 160조입니다. 그리고 내년 2월부터는 일반 기업체 시장에서 매월 들어오는 규모가 평균 10조 원 정도의 회사채가 들어옵니다. 네. 그러면 채권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돈을 누군가 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걸 돈을 줘서 풀어버리면 인플레가 나오니까 금융당국은 죄고 있는 상황이고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데 흑자도산이 나거나 금융 시스템을 흔들어버리는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야 증권사 안 무너지게 보험사 안 무너지게 이거 은행들 돈 좀 각출해갖고 너도 이거 다 받아줘. 이거 하는데 금리 너무 비싸게 물르면 얘들 안 되잖아. 너 자꾸 은행 금리 올리지 말고 수신 금리 받지 마. 그렇게 해서 저축은행도 가고 다른 데로 가서 돈 좀 줄 수 있게. 걔들은 자기 채권을 발행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고객한테 예금 받아서 빌려주는 건데 자기 채권을 발행해서 할 수 있는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금 안 들어오면 얘들 막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은행 네가 다 가져가지 마. 그렇게 하고 여기서 얘들 좀 줘. 이걸 지금 조정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한꺼번에 몰려버린다거나 어딘가 깨져버리는 상황이 나와버리게 되면 확 또 이제 주저앉아 버리는 거고 내년에는 모든 기업들이 지금 오늘 삼성생명이죠. 삼성생명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했죠. 수조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그래요? 개설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용 좋으니까 은행에다가 야, 나 돈 필요할 때 이거 가져갈게 라고 하면서 마통을 개설해버린 거예요. 3조짜리. 그러니까 신용 좋은 기업들이 이미 벌써 다 자금을 선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못 빌리는 애들이 발 동동 구르다가 전환사채 발행하죠. 그리고 유상증자하죠. 그 다음에 부도 나죠. 그러면 3월쯤 되면 재무제표 안 좋고 저거 하는 애들 리스트가 들어올 겁니다. 한 110개 정도 기업들 중에서 일부는 관리 종목 전환, 상장 폐지, 실질심사 막 넘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조심하는 거가 맞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장 기업들 가운데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는 기업이 한 110개 정도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게 하고 코스피 코스닥 다 합쳐서? 네. 그리고 대형주들도 유상증자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요. 이게 지금 투자 포인트에 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프라부터 시작해갖고 해외 건설부터 시작해갖고 자금만 있으면 먼저 선제적으로 투자해서 선점을 하고 내가 망하지만 않으면 다른 애들 망할 때까지 기다려버리면 그러면 시장 점유율이 늘어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 삼성이나 이런 데는 불경기 때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아마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한다면
대기업들도 유상증자나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상은. 네.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내년도에 한국 증시를 상당히 힘들게 만드는 요소가 될 것이다. 네. 그게 이제 마지막 그 뭐라 그럴까요? 조정 네. 혹은 이제 우리가 살 수 있는 기회 예.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네. 위기와 기회가 같이 오는 거니까. 네, 그게 이제 끝나고 나면 조금 그래도 지수가 좀 폭락을 지금 여기서 예를 들어서 2100이 전점이었는데 거기서 200포인트 더 빠져서 1900 간다고 치죠. 그런다고 해서 딱히 대한민국이 망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 주식 못 살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가 3300선부터 시작해서 2100선까지 빠질 동안 계속 약세를 주장하고 저거 했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냥 돌 거 다 돈 거예요. 제 입장에 실컷 달리기 한 거예요. 여기서 더 빠진다고 해서야 저한테 이득되는 게 없거든요. 들어오십시오. 주식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리세션을 경험했던 그 부분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방파제가 쳐 있고 튼튼한 뭐 저거 했다라고 해서 쓰나미가 오는 걸 막을 수 없듯이 리세션이 터지고 저거 하는 건 아무리 조사를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물고 있는데 대기업이 갑자기 부도가 난다든가 대금 결제를 못 해주면 이건 알토란 같은 기업이 있는데 넘어져 버리거든요. 주가는 그렇죠. 완전히 플런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구간에서는 피해 있는 게 상책입니다. 산 위로 도망가 있어야 큰 물이 올 때 조금 대비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지수가 얼마나 빠지느냐 안 빠지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벤트가 마무리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인 거고, 그 이벤트가 마무리되는 거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올라가는 건 타닥타닥만 하고 추세적인 베팅을 할 때는 그 이후로 넘어가면서 좋은 타이밍을 잡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기업 실적으로 인한 네. 시장의 큰 조정, 이제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고요. 네. 근데 그 외에 여러 가지 위험 변수들도 있잖아요. 우리 네. 소위 블랙스완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네. 뭐 요즘 이야기하는 것들이 금리가 지금 이렇게 4, 5%대 금리 인상을 급격하게 올리고 난 이후에 그 부작용들, 네. 특히 신흥국들은 여기에 큰 리스크가 몇 개월 지나면서부터 밀려오기 시작할 거다라고 네, 보는 네.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저도 조사를 많이 해보는데 그 non 파이낸셜 기업들, 그러니까 금융 기업들은 탄탄해요. 그래서 미국이 옛날에 저것처럼 그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신용 보강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크레딧 스위스가 저렇게 하는데도 버티는 이유는 도이치뱅크로 한번 해봤거든요, 걔들이. 옛날에 중국의 위에나 사태가 터질 때 15년인가 16년도에 그때 글렌코어라고 하는 회사가 휘청휘청거리고 막 원자재값 파동 나고 막 그러면서 거기에 돈을 냈던 도이치뱅크가 막 휘청휘청 해갖고 막 밑으로 까일 때 있었어요. 근데 그 유럽에서 그 잘 조정해서 넘어갔거든요. 크레딧 스위스도 지금 자본금의 대부분을 막 날리고 있지만 거기도 일단은 넘길 것 같아요. 그러나 은행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non 파이낸셜 기업들이 문제다. 좀비 기업들. 그동안 10년 넘게 저금리로 했던 기업들이 이제 실업을 통해서 파산을 통해서 인력들을 바깥으로 배출해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실업률이 높아진 상태가 돼야 충분히 이게 잡히는 거기 때문에 어디가 터질지에 대해서 예상 후보를 내라라고 하면 제일 위험한 게 영국, 제조업 국가죠. 독일은 뭐 아무리 흔들어도 실제적으로 들여다보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는 관광만 사면 얘들은 살아납니다. 조상덕에 잘 먹고 잘 산다고. 네, 맞습니다. 조상덕. 완전 진짜 조상덕이고 박물관 하나가 삼성전자보다 더 벌어들이는 그런 나라고, 그리고 걔들은 또 우리나라처럼 대기업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 여러 개의 조그만 중소기업들이 아주 잔디처럼 떼짱처럼 막 엮여 있기 때문에 조금 구석이 뭉거진다 하더라도 나라 경제 전체가 빠그러지는 그런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문제가 되면 유럽이 문제가 될 수 있겠다. 뭐 아직도 뭐 영원히 오지 않는 것들이죠. 애플카처럼 안 오는 거, 중국 부동산 크러쉬. 그러게요. 그 참 올만한데 이 정도 노이즈면은 아니 한 번은 와줘야 예의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안 와. 그러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 중국 인구가 14억인데 그 중에서 중국 애들 예금도 안 하고 장바닥에 구들장에다가 돈 깔아놓고 사는 부자들 너무 많다 그러고, 실제로 중국 가보면 진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중국은 부동산 문제로 경제가 휘청이는 일은 없을 거다 내 생각에. 그냥 가격 기능을 마비시켜버리고 잠궈버릴 수가 있잖아요. 대출 해놓고 기다리자라고 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는 건 없을 것 같다. 그렇게 되면
터키 뭐 이런 거, 이집트 뭐 이런 터져봐야 그건 아닌데, 그렇죠. 네, 지금 그 문제보다는 섹터 중에서 가계의 소비가 다운되는 것,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채가 막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이빙즈 레이트가 마이너스로 돌아서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순 저축이 감소하기 시작했다는 건 이제 빼다 쓰기 시작한다는 거고, 카드 사용액이라든가 리볼빙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3개월, 6개월 후에는 소비도 조금 다운이 될 거고, ISM 제조업 지표는 빠그러졌기 때문에 생산은 좀 침체가 들어갔고, 그러면 기업들이 무너져야 됩니다. 그게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채권 시장에 있어서 하이힐드 채권이나 이런 쪽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 일정 지역이나 일정 나라가 무너지는 그 컨틴전시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직까지는 감지되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 한국 같은 경우는 이 부동산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가계부채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신용 경색이 좀 더 갈 것 같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후유증이 올 거라고 예상은 동의해요. 그 네. 예상에는. 네. 근데 미국과 관련해서는 네. 지금 2분기 때도 그렇고 3분기 때도 그렇고 계속 경기 침체 올 것이 안 좋을 거야 하지만 계속 좋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한쪽 섹터가 어렵지만 다른 쪽 섹터에서 네. 올라주면서 결국 평균으로는 성장을 하는. 예. 그래서 기업 실적발 주가 급락 미국에 이것은 없을 것이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 통계의 오류인데 실제로는 에너지 비율 빼면요 지금 성장률 안 나와요. 근데 다 합쳐놓으면 성장률이 2.2%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 빼버리면 마이너스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한국보다 미국이 6개월 뒤에 금리 인상했어요. 한국이 8월 말에 금융위원장 바뀌고 나서 금리 인상을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잠깐 선반영 됐다 하고 다시 올라갔다가 쫙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는데 미국은 그러고 나서 3월부터 했습니다. 그러면서 QT랑 이거랑 같이 하고 있어요. 재무제표 축소랑. 근데 그 효과가 나오려면 이제 9월 달부터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장이 많이 빠지고 실적 안 좋고 주가가 반대로 크게 못 하잖아요. 지금 보시면 그렇죠. 다우존스는 올라가는데 나스닥 못 올라가잖아요. 대표적인 유동성 장세의 어떤 대표 주자가 나스닥이고, 다우존스가 지금 버티는 건 말씀하신 대로 실물 경제 완전 뻥이잖아. 지금 자동차도 잘 팔리고 지금 뭐 문제될 거 없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실물 경제보다 조금 더 앞서가는 지표들이 몇 개 있어요. 트럭 토니지라든가 ISM 뉴 오더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여행자 개수, 뭐 에어크래프트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은 다우존스가 꺾어지기 시작할 때 이제 그 부분이 반영된다고 보면, 지금 이제 9월부터 시작했으니까 9월, 10월, 11월, 12월, 이제 4월이죠. 내년 3월 정도부터 이제 그게 타격이 올 것 같아요. 6개월 정도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금리가 올라진 상태에서 안 올리기만 하면 경제는 정상 작동된다고 생각하는 건 되게 좀 뭔가 약간 실물을 모르는, 금리가 대출을 줄여서 20% 30% 줄였는데도 금리가 2배가 올라 버린 거예요. 네. 그러면 70%가 이자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200만 원 내던 사람이 350만 원을 내게 되는 거예요. 빚을 줄였는데도. 그러면 빚을 더 꿔주는 데도 없고, 더 빚을 조달하려면 이제 P2P부터 시작하고 이런 데로 가서 두 자릿수 조달해야 되고, 소비가 늘 수가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한국은 부동산 문제가 폭락을 해도 금융 시스템으로 번진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한국의 그 투자자들이 레버리지 일으켜서 저거 하면 10년 동안 신용 불량자로 자기가 갚지, 맞아요. 나라 근간을 흔드는 일은 없어요. 파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죠. 네네. 그리고 이게 1대1 은행하고 1대1 거래잖아요. 그걸 가지고 다시 가갖고 모기지 그처럼 그걸 또 넘겨가지고 파생 금융상품 만드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일본, 중국은 부동산이 빠그러진다고 해서 모기지 사태 같은 일은 안 일어나고요. 미국은 왜 괜찮냐? 미국의 모기지를 보면요, 금리는 쳐올랐지만 실제로 보면 고정금리 대출이 많아요. 걔네 2.7% 언더에서 고정금리를 다 했고요. 예전에는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처럼 신용도가 안 좋은 사람들이 막 두 채, 세 채 사버렸는데, 지금은 신용도가 매우 좋은 1등급 1티어들 소비자들이 다 사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집값이 30% 부러진다 하더라도 모기지가 부실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예,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빠지는데도 소비는 튼튼할 거다. 그거는 경제 데이터를 안 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미국은 부동산 가격하고 소비하고
코릴레이션 매우 깊습니다. 기업 실적하고도 코릴레이션 매우 깊어요. 그래서 시차와 레깅이 있을 뿐이지 분명한 건 소비와 투자는 감소한다. 그리고 그거를 보는 게 이제 더 중요한 게 WACC라고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경영학 교과서에 나오는 이제 용어인데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부채로 조달하거나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했을 때 그 평균적인 값이 6%거든요. 20년 동안 08년도 서프라임 터졌을 때 빼놓고는 이렇게 높은 금리를 가지고 있었던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행 금리 몇 프로냐 뭐 이거 얘기하지 말고 페드 금리 어디가 고점인가 얘기하지 말고 기업들이 자금 조달해서 장사하려면 6%짜리 빌려다가 실적 내야 되는데 걔네가 지금 마진이 13%, 14%에 걸려 있거든요. S&P가. 네. 우리나라는 아까도 7, 8%라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이 6%면 우리나라는 7%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나 미국의 기업들이 직면하는 현 환경은 우리는 잘못하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마이너스에 들어가는 거고 미국은 영업이익률이 반토막 나는 거예요. 반토막 나는 거예요. WACC가 그렇게 줄어드는데 어쨌든 부채 비율이 non 파이낸셜 기업으로 했을 때 170%까지 끌어올려진 상황에서 돈을 유상증자로 조달하든 이걸로 조달하든 파이낸싱을 할 때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 기업체들은 투자를 감소시키고 해고를 많이 늘릴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소비 안 좋지, 생산 안 좋지, 투자 안 좋지. 그러면 어디서 이걸 받아주냐니까 그 중국만 갖다 붙이는 거예요. 중국 너는 괜찮지. 그동안 돈도 많이 벌었고. 이제 중국의 경제 부양체 이것이 좀 뭔가 모멘텀이 돼주지 않겠냐. 그렇죠. 세계 경제에. 네, 그렇죠. 그 니들이 뭐 해라. 근데 걔네는 순수출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중국의 의존도가 높아서 중간재를 팔아먹으면 괜찮은데 미국이 중국에다가 걔가 부양책 한다고 그래갖고 거기 뭐 캐터필러가 들어가거나 그럴 가능성 거의 없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거하고 미국 그거하고는 별 상관은 없죠. 심리적으로는 좀 안정감은 있겠지만 그거는 많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빅테크 중에서 일부는 미국에 저걸 하겠지만 IRA법이라든가 뭐 다시 리쇼어링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를 한다거나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일들이 터져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의지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